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지금 9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 지나서 두 번째 시간 맞이했고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의 이제 아홉 번째 시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론에 해당하는 이론적 배경을 좀 연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론적 배경 중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국학과를 공부함에 있어서 한국의 이제 문화유산을 습득하고 배우는 데에는 일단 집중이 되겠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이 가치는 비단 한국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아래에만 해당되는 연구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고 있는 자국의 국가적 상황이나 공동체의 배경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분야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역설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좀 고유하게 보존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현대적 상황으로 이 지구촌이 넘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적인 광풍이 몰려왔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곧 캐피탈리즘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과 함께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립됐지만 부정적 의미로서는 각 국가나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또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높게 형성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획일성의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연구나 어떤 가치에 경도되는 것이 필요할까? 각자 자신이 자라고 성장해온 무대가 되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의 특징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 9강의 이 타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 서브젝트는 다분히 한국의 지형적인 서브젝트에 대한 스터디가 우선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각 민족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의 흐름, 그 흐름 안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보편적 지역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보편적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 관심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 유의미한 가치를 오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문화유산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한국이 이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고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정문화재 중에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지정문화재 중에 7가지 유형을 나눴었잖아요. 그 7가지 유형을 나눈 것 중에 그 지정문화재의 7가지 유형 속에서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주제를 첫 번째로 뭘로 꼽았냐? 국보입니다. 국보를 영어로 제가 조금은 번역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좋아하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랭귀지로 좀 자리 잡은 건 있기 때문에 이 국보라는 것에 대한 영어 발음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자,
국보로 지정되다 라는 문장인데 요거 한번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His most famous work, Gumgamjongdo, i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문장에 주목해 주시죠. National Treasures. 이게 이제 국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금강전도는 한국의 국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하나의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Korea's national treasure number one, Sungnaemun, also known as Namdaemun, is finally restored. 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남대문으로도 알려져 있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마침내 복원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죠. Korea's national treasure number one, Korea's national treasure number one, Sungnaemun, also known as Namdaemun, is finally restored. 네, Korea National Treasure Number One. 이게 바로 국보 1호, 대한민국 국보 1호다. 국보라는 게 국가적 보물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보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아닙니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져 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 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희귀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되게 독특하고 희귀한 것들로 인정되어서 별도로 국가에서 세심하게 지정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문화유산을 국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형으로는 내셔널 트레저러라는 국보와 그냥 트레저러라는 보물이 나눠져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사실 특별히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국보고 어느 것은 보물입니다라고 나누는 그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명확한 편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나누는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죠.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당시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이 보물 중에서도 국보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보물이 하위 개념이고요. 보물 중에서 제작 연도가 매우 오래된 것, 첫 번째. 두 번째, 제작 기술이 그 유물의 제작 테크니컬한 측면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시대의 표준이 되고 대표성을 갖는 것, 그걸 국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국보에 대한 설명인데, 대한민국 국보의 지정 역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국보로 지정하고 역사적으로 보존이 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반이에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보라고 불려지는 것의 지정 역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식민지 역사의 공과 과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냥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의를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보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붙여서 특별히 그 보존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의 미흡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보존에 대한 엄밀성이 식민지 국가였던 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조선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어 있는 사례였다. 물론 그렇게 이식된 사례가 어떤 면에서는 좀 투박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그 심려나 배려가 같이 조화가 된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 번호를 붙여서 보존되었다라는 것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해야겠죠. 자, 당시의 보물리로는 경성, 이 경성이 여러분 지금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옛 이름입니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 이거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따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지역을 그냥 대표해서 남대문이라고 많이 더 불려지고, 보물 1호는 남대문이고요. 보물 2호, 국보 2호는 동대문, 흑인지문이라고도 봅니다. 자, 동대문식으로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 번호를 붙인 방식이 재밌어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옛날 서울 수도 이름인 경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부터 충청남도, 그러니까 더 범위가 확장된 거죠. 경성, 경기도, 충청부터 충청남도와 같은 순서로 부여했어요. 이 번호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는 격동기를 거치면서, 격동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포화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문화재를 어떤 보존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못 되고 방치가 돼요. 그랬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1년 번호가 어떻게 구분이 됐냐? 자, 번호는 그대로 둬요. 일제 번호, 1년 번호는 그대로 뒀는데 여기서 이제 국보와 보물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하위 개념이고, 보물 중에서도 특별하고 보편적이고 희귀한 것, 그리고 제작 연도가 오래된 것, 그걸로 이제 그 중요성을 더 상위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붙인 게 바로 국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보와 보물의 1년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이 그때야 본격적으로 된 거니까 1년 번호를 이제 정비하고 손질한 거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에. 자, 그리고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제정이 되어서 그 1년 번호가 재정비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번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의 1년 번호는 가치의 우선순위와 관련 없어요. 지금 그 연원을 지금 살펴보셨잖아요.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당시 옛 서울의 수도 이름인 경성에서부터 시작한 지리적 요소로 1년 번호가 1, 2, 3, 4번으로 이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1년 번호가 1번, 1호, 2호, 3호라고 해서 1호가 3호보다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1년 번호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재정비 움직임의 목소리가 조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에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심이나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마련되었던 법령이었는데, 그리고 그 제도였는데, 이게 식민지 시대의 생활을 벗어난 이후에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 아예 그 일제강점기 때 부여받았던 1년 번호를 다시 재정비하거나 아예 새롭게 재편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새롭게 이제 재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조금은 계속 공존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이제 각 요소 중에 이제 대한민국 관료 조직에서 문화재청이라고 있는데 중요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료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는 활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 중에서도 국보로 다시 올라가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보의 지정 역사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보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국보이면서 보물 1호, 1년 번호 중에 1호, 숭례문이에요. 이게 아까 남대문이라는 다른 이름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숭례문 또는 서울 숭례문은 조선의 수도였던 경성 이전의 한양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한양의 4대문 중 하나로 남쪽의 대문을 말한다. 그래서 남대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에는 왕궁을 중심으로 4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남쪽을 향한 문, 남대문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게 바로 서울 숭례문이다. 이게 보물 1호예요.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붙인 명칭이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불린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례문이라는 그 이름이, 죄송합니다. 남대문이라는 이름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남대문이야 라고 붙인 건 아니고요. 조선 초기 시절부터 숭례문 혹은 남대문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선 4대문 및 보신각의 이름은, 자, 이 이름은 어떻게 유래했냐? 오행사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 오행사상은 5가지의 자연과 만물의 이치를 연유해 두었던 그 주역에서부터, 주역이라는 사상과 학문입니다. 주역 학문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명칭의 유래는 오행사상에서부터 지어졌는데, 이 명칭은 동쪽은 인, 서쪽은 의, 남쪽은 래, 북쪽은 지, 중앙은 신의 5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행과 5덕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남쪽을 아까 제가 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쪽의 남대문의 예를 그래서 이 5덕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으로부터 유래해서 숭례문의 레가 여기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의 편액은 그 지봉유술이라는 역사서에 따르면 이 양녕대군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편액이 뭐냐 하면 그 현판에 보면 쓰여진 그 이제 휘호 있잖아요. 대표 이름. 그러니까 대표 이름 간판 같은 거죠. 간판은 이제 양녕대군, 이게 조선의 왕인데요. 양녕대군이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의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남아있는 역사에서는 양녕대군이 숭례문의 편액을 썼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이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의견들도 꽤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숭례문은 1396년 태조 5년 조선시대입니다. 태조 5년에 최유경이 축성, 최유경이라는 건축가가 이걸 축성했어요. 그리고 재정비는 어떻게 됐냐? 1396년에 처음으로 지어진 이후 1447년 세종 29년 때 그리고 1479년 성종 10년 때 각각 정비 과정을 거쳤다. 이게 이제 숭례문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역사가 됐냐? 2006년 3월 3일에 숭례문이 도로에 의해 고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과 문화재가 가까워지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숭례문의 중앙통로를 일반에게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 이전까지는 개방이 안 되고 그냥 보존만 됐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2008년도 2월 10일 날 오후 8시 40분을 전후해서 이 방화범 최종기 씨가 숭례문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보 1호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약 5시간 후인 이 2월 10일, 5시간 후니까 날이 넘어갔죠. 11일 오전 1시 새벽입니다. 새벽 1시 54분에 이 숭례문의 목조 건물 일부와 석조 기반 석주, 그러니까 돌 몇 개만 남기고 숭례문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 누각이 모두 붕괴되어서 불에 타서 소실됐어요. 되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했고 기온이나 강수, 바람 등 기상 요인에 의한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덮개를 씌우는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불에 타 소실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는 이 소실된 숭례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원형과 똑같이 복구할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서 2013년 4월 29일에 완공이 되어서 2013년 5월 4일에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되게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원형에 가깝게 복구했다라는 그 문화재 원형 복원 기술이 또 진일보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또 의미도 남겼죠. 이게 보물 숭례문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복원된 이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복원되기 이전에는 저 2층 건축물이 다 불탔다, 소실됐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 돌들도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다 원형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됐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남대문의 남쪽 그 광화문과 서울역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의 다른 이름 숭례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물 2호, 국보 2호예요. 보물 2호기도 하고 국보 2호인데 흥인지문 살펴볼게요. 흥인지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 4대문 중에 하나로 동쪽의 대문을 말해요. 아까 숭례문이 남쪽의 대문을 말했다라면 이건 동쪽의 대문이에요. 그래서 속칭은 동대문이에요. 근데 아까 오행사상 말씀드렸죠? 오행사상 중에 남쪽은 레가 덕의 오덕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쪽은 인이 차지했어요. 인의 덕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이 흥해라. 그러니까 인성적인 것, 마음의 어떤 다짐 이런 부분들이 흥하라는 의미에서 흥인지문으로 동대문이 불리워지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동대문이라는 이름 역시도 조선 초기부터 불린 이름입니다. 1963년 이게 언제였죠?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시기였어요. 그때 제정되면서 동시에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흥인지물이 보물 제1호. 그러니까 왜 보물 2호냐 하면은요. 국보는 숭례문이고 이 동대문은 또 보물이죠. 그러니까 보물 위에 국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보는 숭례문이니까 1호 1년 번호가 붙은 거고 이거는 보물이에요. 보물인데 보물 중에서는 1호예요. 그렇지만 1년 번호로 보면 2호예요. 이제 약간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한양 도성의 축조와 함께 1396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남대문하고 좀 비슷한 시기였지만 좀 늦었죠. 그리고 1453년 단종 1년 그리고 1869년 고종 6년에 고쳐지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은 꽤 이후에 고쳐지었죠. 이게 고종 때가 흥선대원군이 흥왕하던 시기였는데 흥선대원군의 조금은 이제 그 왕궁을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 행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또 태도가 있습니다. 1896년에 다시 고쳐지었어요. 그리고 본래 흥인지문이 동대문구에 속했고 이 구역은 나눠지는데 구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행정구역이 여러 번 이제 조정이 되면서 지금은 관할이 어디에 있냐면은 동대문구가 아니라 종로구 관할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흥인지문 설명이고 좀 더 볼게요. 흥인지문 동대문은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지만 거주적 특성이 매우 놀라워요. 화강석으로 된 홍예문의 축석 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이제 문은 대한민국 한국의 도성문은 다 밑바닥이 돌로 이제 돌이 축성된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돌을 화강석으로 된 흥해문의 축석 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도성의 8개 성문 중에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막에 대한 구축이 더 강하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고 앞면 5칸, 옆면 2칸 규모의 2층 건물로 그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모양을 한 우진각 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붕의 처마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그 물바지 같은 용도로 쓰이는 면인데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에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그러니까 공포가 장식물인데 지붕의 장식물인데 그 지붕의 장식물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적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 인테리어, 곧 장식미로도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 형태가 가늘고 약하며 지나치게 장식한 부분이 많아서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장식미를 더 앞세웠다는 거죠. 실용미보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장식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과시적 특성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서 그러한 다포 양식의 공포가 많았다라는 게 고종 6년에 다시 개축하잖아요. 그때와 맞물려서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또한 바깥쪽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반원 모양의 옹성을 쌓았는데
이는 적을 공격하기에 합리적으로 계획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이 침입을 했을 때 막아 세울 수 있는 방어막으로서는 반원 모양의 옹성이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빼어난 특징을 가진 거죠. 숭례문은 방금 전에 국보 1호 했던 숭례문은 조선 초기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흥인지문, 동대문은 조선 후기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그 건축 양식 대비가 가능해요. 자, 이게 이제 동대문, 흥인지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